저번에 들으셨으면 요번에 지난번에 물건을 3개인가 했을 거예요. 3개인가 하고 3개 했는데 지난번에 1시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시간 반 하니까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했거든요. 저희 이제 1기 때 낙찰 받으신 분, 다산 신도시 거 낙찰 받은 거 그거 했는데 약간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들으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하고요. 2009년서부터 경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행꿈사에는 2013년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2013년서부터 해가지고 강의는 2018년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8, 19, 20, 21년 한 4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의할 때도 제가 많은 분들 도와드려가지고 수익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씩 그 수익 보시는 분도 옆에서 이제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만뒀다가 2025년도 이게 지금 요번 토요일 날 개강을 하거든요. 2기인데 1기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그리고 케어 기간은 5월 3일인데 거기서 한 23분 오셔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낙찰은 4분 받으시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20분 기준으로 해서 낙찰 한 5건만 받으면 성공한 거거든요. 4분의 1. 왜 그러냐면 4분의 1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는 2배, 3배 정도는 해요. 얘가 한 번에 가가지고 한 번에 낙찰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 가가지고 낙찰 못 받으면 또 다른 타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면 한 4분의 1이 5분이 약간 넘긴 하겠지만 5분 정도 되시면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달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되는 물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접한 물건 절대 받으면 안 되고, 그거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으시는 분들이 다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보시면 될 테고요. 이 기사는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일보 2025년 2월 26일자 기사네요. 여기 이제 링크가 있는데 거기 하면 이제 풀로 다 나오는데, 저도 이제 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고 팔고 그것도 괜찮은데 아파트는 이제 공사품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60 정도 되면 보통 은퇴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제약회사 다니다가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하신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작년에 회사를 팔았어요. 매각을 하고, 그 전서부터 이제 저는 원래 노는 게 꿈이라서 놀기 위해서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다 합니다. 뭐 사고 파는 것도 단타도 하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 그때 강의할 때는 강의료도 나오죠, 월급도 나오죠, 단타도 하죠, 월세도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강의는 안 했으니까 이제 월급도 없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게 어디 몸만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구 만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나이 먹더라도, 지금 나이 먹어가는 과정이지만 나이 먹더라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소주 한 잔 사는 게 이제 제 소박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행꿈사 강의하기 전에 월세 그쪽에 계속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전에 이제 글도 쓴 게 있는데, 저희 서초동에 정 변호사님이 소송 잘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땅이 한 400평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제가 글 쓴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 소송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17번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차료가 지난달에 한 650 이제 찍었으니까 주차료 한 대당 30만 원씩 받는 거 하고, 월세 받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다는 제가 이제 갖고 하지 않고 저희 형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하더라도 월세 받는 게 한 1,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자 내고 그러면 순월세라고 그러죠. 순현금 흐름. 예,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강의하니까 강의로 또 플러스 되겠죠. 근데 보통 은퇴를 하시면 국민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130, 140 정도가 적당하게 직장생활하는 분이 그렇게 받고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한 250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250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것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일찍 네. 근데 이게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이게 사고 파는 거는 팔면 수익이 확정돼 가지고 뭐 몇천에서 뭐 몇 억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들은요 마음에 굉장히 안정을 줘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이 기사에서도 이 슈퍼 은퇴자라고 하는 분이 월세가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로 이제 다뤘는데 70년생이면 은퇴하기 좀 전이겠네요. 이분들이 원하는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게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데 저희가 이제 자식을 이제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하는데 돈 다 들어가고 시집장가 보낼 때 또 기둥뿌리 하나씩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임대 수익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저희가 그 요즘에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까지는 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은퇴하고 나서 돈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는 그런 은퇴는 그 재앙이에요. 재앙.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뻔히 다가오는 미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 준비를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그 슈퍼 은퇴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금이 한 250에다가 다가구 원룸을 지방대학교 입구에다가 갖고 있어서 나머지 한 700 정도를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하거든요. 오피스텔서부터 뭐 상가서부터 다가구도 많이 다뤄요.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그 신림동에 그 다가구를 보고 왔는데 다가구도 괜찮습니다. 다가구를 제가 하는 다가구 보는 기준은 일단 가격이 너무 싸면 안 돼. 왜 그러면 그럼 경쟁이 세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다가구는 한 20억 정도 넘는 거. 그러면 금액이 세면요.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들어와. 그래서 오늘 본 것도 간단하게 이제 금요일 날 풀리거든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풀리는데 오늘 그리고 그 금액이 일단 높은 거. 그리고 이제 10년 이내 신축. 그런 물건을 주로 봐요. 근데 다가구와 같은 경우는 그 감가상각이 됩니다. 감가상각이 돼서 좀 지나게 되면 뭐 직기도 갈아줘야 되고 그 내부 가전제품도 갈아줘야 되고 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가 샌다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가서 봐줘야 되는데 10년 이내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별로 손볼 게 별로 없어요. 그 서울 시내는 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보는데 그게 20 한 6억에 감정이 됐다가 한번 유찰돼가지고 21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쭉 보니까 그리고 방이 많아야 돼, 방이.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방이 거기가 주인 세대까지 그 6층에 주인이 살다가 지금 도망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임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방이 29개니까 하나에 한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만 원, 60만 원에서 70만 원, 50만 원에서 55만 원에서 65만 원,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9개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 매매로 그 다가구를 사시게 되면 대출이 한 60%, 55%밖에 안 나와요. 특히 방이 많으면 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방빼기라는 거예요. 방빼기 다 아시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만큼 빼는 거예요. 그 방을.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채권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경매를 했을 때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탁 대출을 받는 거예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다 넘기고 나서 그렇게 되면 방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85%, 90%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임대를 주려고 그러면 보증금을 그쪽에다 이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증금을 아예 소액으로 그 셋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 21억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거기 임차인이 아까 29개였었잖아요. 28개 꽉 차 있어요. 28개 꽉 차 있는데 그중에 18개 호실의 임차인이 보증금이 작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이에요.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그런
임차인 보증금이 많아요. 한 28가구 중 28그 방 중에 18명이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분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1억 5천에 들어가시는 분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게 그런 물건이 아주 건물도 좋아요. 잘 지었어. 잘 지었고 그리고 이제 방도 많고 근데 그런 물건이 왜 경매가 나오냐면 이게 구조상으로 나온 거야. 이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그분이 얼마에 샀냐면 나중에 부동산 통해서 아는 건데 38억에 샀어요. 그 물건을. 38억에 샀는데 중간에 42억에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전세 사기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차인들은 그런 물건에는요. 다중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는 절대로 전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물건의 가치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고 대출이 얼마 있어요. 시세가 3억이고 대출이 1억 5천이 있어요. 그럼 1억 5천의 담보 가치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전하게 가려면 한 1억이나 한 7, 8천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하나,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집주인이 하나인데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들은요. 내가 어느 순위에 끼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건 집주인밖에 몰라요.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개를 할 때 그런 물건은 절대로 전세를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게 관행이었었고 그 물건을 사신 지금 현 소유자죠. 그 소유자도 아예 나쁜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다가본데 대출을 한 12억을 이빠이 뽑아요. 뽑은 다음에 다 전세로 세팅해. 그러면 20억짜리인데 전세로 뭐 한 또 13억을 세팅해요. 그러면 2억 플러스 25억짜리인데 대출 12억 받고 전세금 13억 하게 되면 25억이지 않습니까? 5억 이게 더 빼는 거예요. 더 빼고 나서 만세 불러요. 그렇게 원래 나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관행이고 거기는 워낙 수요가 많거든요. 사회초년생들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임차인 입장은 어떠냐면 월세 나가게 되면 자기 이제 생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전세를 원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그런 전세 대출 그런 괴물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세 대출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이자는 월세 내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내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느 순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28개 방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세대 하나 빼고 18분이 작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까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만약에 그 전세 사기가 안 터졌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전세 사기가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보증금 돌려달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고 만약에 1억 5천인데 전세가 계속 올라요. 그 다음에 임차인 바꿀 때는 1억 6천을 오르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 6천 받아가지고 새 임차인한테 1억 6천 받아가지고 1억 5천 돌려주고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한데 이게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나서 보증도 더 안 해주지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면 그걸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도미노처럼 2명, 3명, 5명 그렇게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돈을 쌓아놓고 있나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야. 만세 부르고. 그래서 그 물건이 지금 26억의 감정이 나와서 21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오늘 하는 동안에도 몇 팀이 왔었는데 그분은 만약 그분 도망가더라 못 받은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못 받지 않습니까? 네, 낙찰자한테 못 받고 전 소유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이라는 게 있죠. 형사소송은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고 민사소송은 개인적인 금전 관계를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민사소송에서 아무리 이겨도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돈 받아낼 대상이 그 소유자가 돈이 없으면 망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세 부르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상대로 돈을 못 받아요. 그럴 때는 그 판결문 종이 뒤집어가지고 이면지를 써야 돼. 이면지. 그러니까 제일 상수는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다세대는 좀 덜해요. 다세대도 왜 그 원래 가격이 2억인데 짜고 2억 4천. 그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하고 그 계약서만 쓰면 계약서 믿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게 있는데 제일 상수는 내 보증금은 내가 보호를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상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러면 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받지도 못해. 그럼 또 임차권 등기라는 걸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또 해요. 근데 그거는 소위 읽고 외양간 고치기거든요. 그 임차권 등기했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그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매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망해서 나갔으면 은행 이자도 못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아까 그런 받은 물건 같은 경우도 원래 38억에 샀대요. 42억에 내놨고. 근데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신탁대출로 받게 되면 한 85% 정도는 나오거든요. 낙찰가에서. 방빼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 순월세 수입이 한 1,000만 원 돼요. 한 월세 그가 낙찰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많이는 못해요. 신탁대출은 신탁사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500 정도씩 해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면 1억 5천 정도 회수를 하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순수 월세 1,000만 원 받고 그리고 그 물건이 26억짜리가 아니거든요. 땅값이 있어요. 62평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데. 그런 다가구 물건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순수하게 월세에만 집중을 하는데 월세가 전부가 아니라 월세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낙찰 받아서 월세를 세팅하면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더라도 얼마 남아. 그럼 갖고 있더라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그 하나의 물건이 이제 2개가 되고 2개가 이제 3개가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70년대생이면 아직 은퇴하기 전인데 이분들이 38.6%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반 약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매를 하면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는 그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맨날 간만 봐. 이 물건 하면 돈 버냐? 이거 돈 되냐? 물어보기만 하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제 형제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독주택이 나오는데 오늘 본 건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그 원룸 같은 거라서 오늘 본 데도 5층짜리인데 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무소 있죠. 근생으로 지하 1층하고 1층을 근생으로 뽑아요. 사무실. 그런데 거기 다 방 만들지 않습니까? 그 누가 찌르면 다 걸리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뭐 그러지는 않고 나라에서 그거 나오더라도 뻔히 거기 임차인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적극적으로 단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지 단속하는 거는 옥상에 거기도 이제 불법 건축물로 55제곱미터 이제 증축을 한 거밖에 없는데 그 다중주택은 원래 안에 취사 시설이 있으면 안 돼. 싱크대가 있으면 안 돼. 공동 취사로 해야 되는데 오늘도 방 가서 봤는데 안에 싱크대하고 화장실하고 다 있어요. 뭐 냉장고 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있고 다세대 주택은 그냥 우리가 맨날 보던 그런 빌라 그런 것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한 거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그래서 월세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 액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의하는데 나와가지고 또 관심을 움직여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근데 대부분 250 정도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 혼자 산다 그렇게 살면 250 가지고도 사는데 움직이면 돈이야. 움직이면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
그래서 여기 이제 월세 부자반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종잣돈은 어느 정도 좀 모아야 돼요.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요만큼은 어떻게 투자하고 요만큼은 어떻게 투자하고 그건데 포트폴리오가 종잣돈이 적으면요. 그냥 그게 안 돼. 그거는 돈은요. 찢어 놓으면 힘을 발휘를 못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모아야 된다. 근데 출발선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도 모으기 힘드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00 있으신 분들도 있고, 5,000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 억씩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일단 그게 안 되더라도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고,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3년만 집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세 부자반이라서 이제 그 주거용은 좀 지양을 하고 업무용하고 다가구 물건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보거든요. 그 33M2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3M2. 요즘에 그게 굉장히 유행인데 그게 왜 유행했었냐면 33M2하고 에어비앤비가 유행했었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규제를 해가지고 시장에 10개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한 2개, 3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못하니까 그 물건들이 계속 임대를 주고 그래야 되니까 단기 임대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단기 임대 시장 중에서 지금 커진 게 이제 33M2인데 33M2가 보통 그 만약에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 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임대를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50만 원 해서 거기 직기 채우는데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이제 중고 사가지고 한 200만 원 해서 세팅을 해요. 침대하고 뭐 그런 것도 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돌리면 한 3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배. 그러면 보증금 5천에서 전대차를 맺어야 되겠죠. 내가 임대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주인은 월세만 잘 들어오면 상관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민은 신고 안 하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피스텔에서 그거 하면 그런데 단기 임대는 또 그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되니까 한 채에 한 1,200만 원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50만 원, 150만 원 해서 50만 원 내고 100만 원 남는 구조예요. 이거 괜찮죠. 그럼 한 예를 들어서 300 빼고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5천에 한 500만 원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신탁공매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 혹시 신탁공매 낙찰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선생님, 예. 그 제가 저희 이제 월세 부자반에서 신탁공매 해보셨어요? 빌리언 쌤, 예, 예, 예. 빌리언 쌤은 이론적으로 알고 제가 빌리언 쌤도 이제 잘 하시는데 이 신탁공매가 좀 이따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신탁공매가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생소해요, 생소해. 보통 대부분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탁공매 중에 그런 그 트래픽 좋고 위치 좋고 그렇게 월세 잘 나오고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33M2를 빌려서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그 월세 차익만 얻지만 시세 차익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돈은 비슷해. 뭐 1,200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든 거 비슷하게 되면 1,200 정도 해가지고 33M2를 잡아 돌려요. 잡아 돌려가지고 5개 잡아 돌리는 중에서 뭐 3개 잡아 돌리면 뭐 한 300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 돌리면서 부동산에 내놔. 세팅한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금방 팔리진 않아요. 그 주거용처럼. 그렇지만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3개월 있다 팔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6개월 있다 팔릴 수가 있고 어떤 애들은 뭐 9개월 있다 팔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에 3개를 다 처분을 해요. 그럼 하나 처분하면 1,300, 1,200 들었는데 거기서 한 2,000, 3,000이 또 남아. 수익으로 시세 차익이. 그럼 하나가 또 3개로 새끼를 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2개로 깐다 그러면 맨 처음에 3천 얼마 갖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1년 뒤에 그거를 막 6개, 7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으면 또 관리하기 그러니까 한 5개에서 한 10개 사이에서 동네 지역을 묶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괜찮아요. 그거를 신탁공매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시세 차익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 거는 현금 흐름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몰라요. 뭐 빌라 이제 싸게 저도 이제 빌라 세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싸게 해가지고 세 받다가 뭐 시세 차익 그런 거 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우리 보통 아파트를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하고 달리 이제 수익형 물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 부자 로드맵이라고 종잣돈 1억이고 종잣돈 2억이고 종잣돈 3억 그렇게 제가 이제 편하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종잣돈이 한 3억은 있어야지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잣돈 3억 달성하기 전에는 포트폴리오는 생각하지 말고 좀 몸이 피곤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그리고 그 구간이 경쟁이 엄청 세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라, 지방 아파트 뭐 1억짜리, 2억짜리 되게 만만하잖아요. 한 1,000만 원 먹으려고 막 20명씩 달려들고 막 30명씩 달려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처음에는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2억 구간, 3억 구간 가가지고 그때서는 뭐 다가구 하나 세팅해서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하는 거는 그 다가구의 끝판왕. 그 정도면 아주 그냥 탑티어고요. 보통 뭐 대전이라든지 종잣돈이 좀 작게 되면 대전이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거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다 세팅하고 나서 1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400? 순수 월세 400? 그것도 훌륭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돼서 이제 한 3억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매, 공매, 신탁 공매 이제 차이가 차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도 이제 경매서부터 했거든요. 이제 경매를 하다가 너무 경쟁이 세. 그러다가 이제 저도 막 찾다가 이 행꿈사를 찾은 거예요. 정 변호사님께서 특수물건을 잘 한다고 하니까. 특수물건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큰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물건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나오는 게 또 특수물건이에요. 그래서 특수물건을 하는 이유도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수물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특수물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하다 보면 너무 경쟁이 세. 그래서 이 공매라는 게 또 있네. 그래서 공매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하고 공매하고 제일 큰 차이는 경매는 개인 간에 은행 간에 그런 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공매는 이제 세금 때문에 되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데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제일 큰 차이 그러니까 경매가 물건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공매는 좀 약간 좀 없고 근데 제일 큰 차이는 왜 공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가 더 만약에 경매에서 1억에 산다 그러면 공매는 한 8천, 9천에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경쟁이 좀 덜하니까. 왜 덜하냐? 여기는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잘 안 되면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결정문 받아서 협상 안 되면 강제집행 신청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데 공매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상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송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막 이자 내잖아요. 상가도 3개월만 공실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협상이고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여기 살고 있으신 분들이 내가 어제 힘들어가지고 오늘 경매가 진행되고 오늘 공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경매나 공매나 세금이나 아니면 돈이나 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던 아니면 세금을 체납하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몰리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들어오겠구나. 뭐 기한이기 상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비에서 결론이 다 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한 10건에서 한 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경쟁이 좀 적은 거예요. 근데 신탁공매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요, 다 이렇게 유료 사이트 보시죠. 저는 이제 옥션원이라는 걸 보는데, 거길 보면 신탁공매라는 건 기타 일반 물건이 기타 일반 물건. 예, 공매 중에서 기타 일반 물건 해가지고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뭐 재산명세표도 나오고 건축물 대장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여기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사진도 몇 장 없어요. 여기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쓱 지나가는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상관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 기수에서도 23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신탁공매 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탁공매에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소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물건이 있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떻게 접근하고 접근해서 어떤 포인트로 이거를 알아보고 권리 분석 같은 걸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뭐 명도가 됐던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그걸 하는 건데 처음에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강의도 듣고 제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다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맛집에서 맛집하고 안 맛집하고 차이는 그 노하우와 한두 개인데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가이딩 해주는 사람 있으면 쉽게 그러니까 제가 실수 안 하게 다 해드리니까 옆에서 밀착해가지고 실수 안 하도록 해드리니까 신탁공매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완전 불바다야 불바다 레드오션. 여기는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하고 약간 섞였어. 레드가 한 80, 블루가 20%니까 빨간색이야 여기도. 근데 여기는 아주 푸르러요 아직은. 그러니까 10년간은 5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신탁공매에 관심을 가진 게 한 5, 6년 됐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다루더라고 신탁공매를.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도 신탁공매 물건을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 수강생께서 이제 받으신 물건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경매, 공매, 신탁공매가 있는데 제가 이게 신탁공매를 강조를 한다고 해서 이것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뭐 안 하시더라도 옆에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템은 돈 주고 사잖아요. 왜 돈 주고 사요? 그게 있어야지 재밌게 게임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신탁공매는 아이템 하나 내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다가 좀 많이 막힌다. 그럼 이걸로 가면 또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필수야, 필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경매를 이제 하면요. 저도 이제 2009년서부터 했는데 강의실에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딱 들으면 여기서 한 50명이 딱 빽빽하게 있으면서 강의를 딱 들어요. 그리고 그 뒤풀이 가면 위하여 행복한 부자를 위하여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 뭐도 돌도 막 씹어 먹을 것 같이 막 난리를 하다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반이 안 보여.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반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면요. 50명 모였던 분이 한 5명밖에 안 보여요. 그게 각각의 이유가 다 있어요. 막 하다 보니까 막 책 읽으면 막 무협지 입는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경매를 하려면 꼼꼼함과 집요함이 필요하거든요. 꼼꼼한 거는 이거 어차피 돈 넣고 돈 못 끼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알아볼 거 다 알아봐야 돼요. 꼼꼼함과 집요함이 필요한 게 이제 경매 분야인데 경매를 100명 입문하면 주거용 물건으로 또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아파트 아까 뭐 지방 아파트도요. 신탁공매에서도 나오고 공매에서도 나오는데 신탁공매는 아직도
한 최저가 만약에 5단계로 가게 되면 맨 밑에 단계까지 단독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 바로 위 단계에서 충분히 떨어졌는데 거기서 단독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은 경매하고 공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신탁공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1년 정도가 지나요. 처음에 주거용 물건으로 다 시작해. 그것도 아파트로. 아파트는 공산품하고 똑같아요. 시세조사도 손품으로만 하면 거의 다 알아. 그죠? 그 개별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확인할 건 이제 확인해야 되지만 손품으로 한 90% 확인 다 되고, 저 아파트 저도 이제 그때 강의하면서 2019년도 2020년도 막 1년에 5개씩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막 숨겨놨다가 받는 게 아니라 물건 추천, 그때는 아파트도 막 했거든요. 아파트 그때 또 불장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게 이 경매는요, 공매는, 신탁공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제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싸게 사서 제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사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요. 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사면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틈이 없으니까 그거는 팔기가 힘들어요. 근데 5천만 원, 1억짜리를 한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다가 신경질 나면 9천에 내리고 8천에 내려도 내 3천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신탁공매인데, 1년 정도 지나면 한 40명 정도로 줄어요. 그래서 야, 이거 경매는 정말 요즘에 먹을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공매를 이제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를 기웃기웃 하면서 공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건 예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거기서 어나더 1년이 지나면 40명이 한 10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장에서 그래도 2년 정도 굴렀잖아요. 굴러가지고 이 신탁공매가 막 계속 관심을 가지면 신탁공매가 괜찮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중에 10분의 1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그래서 10분의 1.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러려면 꾸준한 게 제일 좋아요. 꾸준한 게. 근데 꾸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중간에 이렇게 막 이상한 물건 잡아가지고 고생하면은 난 경매하고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다 떠나는데, 수익을 봐야 돼요. 저는 수익을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단타 치고 그래서 수익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수익 봤어요. 그러면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우리 애가 둘이고, 제 큰 애가 이제 지은이거든. 작은 애가 나은인데, 앉아가지고 여보 통장 1,000만 원 입금 시켰어. 뭐 200 입금 시켰어. 200 입금 시켰어. 그러면 얼마나 화목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돈은 귀하게 다뤄야 되고, 그런 가족 간의 화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탁공매는 경쟁 자체가 아주 적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오션이고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요. 경쟁률이 낮다는 거는 싸게 받을 수 있고 낙찰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21년도에 이제 강의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때도 이제 신탁공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법원에 그때 서턴 거의 안 갔어요. 법원에 안 가고 이제 신탁공매만 했는데 1년에 한두 건 그렇게 이제 신탁공매 하려고 그때 이제 받았던 거예요. 이게 제가 22년도 11월 25일이니까 잔금을 22년도 말에 냈고요. 그리고 이때가 8억, 이 감정가가 막 높게 감정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대로 해요, 감정 평가를. 그래서 이게 한 8억 5천 제대로 이제 감정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이 물건을 가보니까 인천 그 숭이동, 여기가 이제 숭이역이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여기 뭐 KT 오거리라고 해서 인천에 아주 이제 여기 B급 상권이 B급 상권. A급 상권이 아니라 B급 상권인데, 대로변 1층에 이제 상가고,
안에 이제 화장 30 실평수가 35평이고 그리고 신축 건물 2019년식이고 그래서 이 물건은 싸게 받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맨 밑에 구간에 들어갔어요. 4억 1,700에. 4억 1,700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유효 함량 이게 이제 저겠죠. 그리고 제가 4억 1,700인데 4억 2,345만 6천 원을 써가지고 단독으로 낙찰받았는데 좋은 물건을 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식당 하면 괜찮겠는데 뒤에가 다 원룸촌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당 하게 되면은 임대 수요는 있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요 바로 전 단계에서 이제 들어가고 막 싶은 거예요. 4억 5천 얼마에. 근데 그래도 그 신탁 공매고 여기 안에 누가 짐이 있었어요. 짐이. 그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짐을 명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겠는데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4억 1,700인데 이 경매나 공매를 하시다 보면 이 최저가에서 뭐 4억 1,700인데 4억 1,799만 9,999원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최저가로 쓰든지. 그런 분들은 이 경매에 대해서 예의 없는 거 아시죠? 약간 아무리 최저가더라도 약간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출을 안 받으려고 이때도 이율이 높아서 2023년도에도 한 6.5% 7%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안 받고 그냥 해가지고 대출을 안 받았어요. 지금은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에 짐 상태가 이렇게 뭐 이런 짐들이 쭉 있어요. 이런 짐들이 쭉 있고 뭐 다 집기에 사무실 집기가 있는데 제가 1층짜리 상가를 받게 되면 이거 잘 쓰거든요. 인터넷에서 이게 싸게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시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트지인데 제가 키가 180이니까 길이가 한 180 정도 되겠죠. 넓이도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2장을 이렇게 붙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다가 이 필요한 사람들도 임대 얼마예요? 매매 얼마예요?도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임대 제가 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 짐들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고 했는데 이 상가가 여기가 이제 102호가 여기가 101호, 102호가 이제 투다리고 103호가 그때 이제 주점이었었는데 102호, 103호는 다 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세 조사를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이 물건이 상가는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 물건이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걸 잡아내고 그다음에 이 동네가 수익률 몇 퍼센트로 1층 상가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4%, 2층 상가 5%, 3층 상가서부터는 6% 그런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보정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서울 같은 땅값 비싼 데는 1층 상가가 한 수익률이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되더라도 거래가 되는 데가 있어요. 강남 같은 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지방이니까 한 4% 정도 되면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율이 높다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 수익률이 약간 적더라도 거래가 되는데 한 4% 수익률이 돼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한 300에 3천에 300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고 매매는 한 8억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매는 이 수익형 물건은 주거용하고 달라가지고 또 숨을 길게 갖고 가야 돼요. 길게 갖고 가가지고 일단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내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할 땐 네이버 부동산에 가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 막 움직이게 되면 어떤 위치에 뭐 얼마 돼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드뷰로 보고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이 상가의 크기라든지 위치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주위에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이것도 당연히 102호하고 101호 등기부 다 띄어봐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도 뭐 시세 물어볼 때 뭐 옛날에는 뭐 역할극 정도 해가지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요즘엔 그냥 까놓고 물어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서 물어봐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아, 사장님 여기 옆에 가게에 나와서 그런데 혹시 임대료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고 음료수 하나 사갖고 가고 그러면 알려줘요. 특별히는 없으면. 안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안 알려주면 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면 되고. 근데 그거 다 등기부등본 띄워봐가지고 매매가 확인하고 그리고 월세 수준 확인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그 비율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투다리 사장님하고도 이 주차 문제 때문에 한번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그 천안 아직도 이게 나와요. 요즘에는 기사가 이제 오래 가니까 나오는데 천안 입장휴게소 옆에 짓겠다는 헷세디안을 짓는데 헷세디안이 하나님의 궁전, 종교시설 이런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70m인가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층마다 있고 뭐 여기 뭐 다윗의 샘 이렇게 막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낙골당이에요. 낙골당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 분양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돈도 없이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꾼이니까 얼마나 또 좀 거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맨 처음에 이 103호가 그 신탁공매 물건은 어떤 형태로 나온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건물도 이제 클래시라는 건물을 그 강산 개발 건설이라는 데서 여기를 지었어요, 건설을. 그러니까 보통 지을 때 대출 받아서 짓지 않습니까? PF 대출이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걸 대출 받아서 이걸 지어가지고 얼마에 분양하겠다 그런 마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이런 물건이 나온 거예요. 미분양 물건이. 이거는 하나가 나왔는데 그 위에 오피스텔도 몇 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될 때는 막 통으로 나올 때도 있고 몇 개 이빨 빠지듯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신축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신탁공매에서는. 그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다 대출을 받았었어요. 은행에서 보통 아파트 내가 들어가지고 대출 받으면 한 60% 70% 많이 해주면 70% 보통 한 60%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가 뭐 사업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탁 대출을 돌려버려요. 그건 소유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빼기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60, 70%를 받았으면 한 80%, 85%까지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자 못 내면 그게 이제 신탁공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소유주고 살고 있는 거고 완전 신축은 아닌데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거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나온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이 이 시행사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시공사 사장님께서 그 안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 짐이라고 맨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짐이라고 맨 처음에 그러면서 금방 내가 낙찰자라고 그러니까 뭐 잔금 냈냐고 그래서 잔금 냈다고 그래서 이거 금방 뭐 필요하지 한두 달만 두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놔야 되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알려달라.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안에 이제 보고 화장실도 있고 괜찮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하니까 이런 게 딱 붙어 있어요. 임차인 허락 없이 무단 출입 시 고발 조치하겠음. 그리고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던 비밀번호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안에 뭐 하여튼 들어가서 사진 다 찍어놨는데 여기 아파트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이게 철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도둑놈들 보게 되면은 그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리문이기 때문에 여기 이 철사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철사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가지고 요거를 넣어서 위치가 여긴 요걸 누르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거리 계산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해서 이거 한 5분 걸렸어요. 5분. 띠리릭 하면서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밀번호만 바꿔놓으면 얘가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만드는 회사에 그 설명서가 PDF 파일로 나와요. PDF 파일로 나오면 거기 마스터 비밀번호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해놓고 비밀번호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해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인텔리 하시네요. 열기. 오늘 뭐 1시간 반이니까 벌써 50분이나 갔네. 여보세요? 예. 아, 누구시죠? 여기 임차인, 클래시아 임차인이라고 전화번호하고 전화한 건데. 소리가 클래시아 인천이요? 예, 예. 그거 뭐 하는데요? 아, 그 아파트 101호인데요. 010-5256-9565 아닌가요? 예, 예, 맞는데요. 아, 임차인 연락처 해가지고 뭘 써놨네요. 임차인 연락처? 예, 예.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아, 숭이오거리요. 예, 숭이동. 예. 아, 예, 예, 예. 임차인이세요? 예.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임차인이죠? 강산의 그 최종백 대표하고 아는 사이세요? 아, 최정비기한테 내가 그거, 새 얻은 거죠. 그 짐 싸놓고 그랬잖아요. 제가 통화를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최정비 그 새끼가 뭐 뻥 까고 있어요, 이 새끼고. 누구신데요, 그런데? 나 임차인이라니까요? 계약서 있으세요? 있죠. 하나 보내주실래요, 그러면요? 아, 댁이 누군데 그러셔요? 아,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요? 예, 예, 낙찰 받은 사람. 잔금 내셨어요? 아, 그럼요. 어. 그 최종백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무실 짐이더라고 제가 들어와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개새끼 내가 확 죽여본다 했어. 왜 그걸 비밀번호는 내가 공포 허락 없이 분위기 안 조성. 시켜줬냐고 내가. 아니 그거는 두 분 사이의 사실 말씀이고요. 그 지금 권한 없이 그렇게 무단 점유하고 계시는 거니까 비밀번호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럼 명도소송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이게 심장이 막 바운스 하면서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그러면 네가 나를 참교육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비밀번호 바꿨어요. 요걸로 해가지고 띠리릭 하면서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나가지고 2번 바꾸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아, 누구시죠? 여기 임차인 클래시아 임차인이라고 전화번호. 이걸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이죠? 요거요? 요거? 화살표 중간에 있는 그 위에 동그라미. 요거요? 아니, 그 밑에. 그 밑에? 요거요? 요거? 그 커서를 약간 그치 밑으로 쭉. 안 되는데? 아예 클릭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시고 됐다. 이게 2번이 재밌거든요. 2번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 숭이동이 기독교 홍보관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아, 누구시죠? 아니, 이거 번호키로 왜 바꿔놨어요? 예? 번호키로 왜 바꿔놨냐고요? 시침이 뚝 떼고 있어 지금. 누구신데요? 아, 나 이거 내 짐 가지러 왔어요. 아, 짐 가지러 오셨다고요? 그 번호키 왜 바꿨냐고요? 아, 그 최 사장님한테 번호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무슨 최 사장한테 번호키를 받아요? 아니, 누구신데요? 아니, 나 짐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강산의 최 사장 자기 짐이라고 그러던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최 사장 짐 좀 있고 다 내 짐인데요. 아, 최 사장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최 사장 일본 갔어요, 지금요. 그럼 뭐 계약서 있어요? 뭐라고요? 계약서요. 아니, 여보세요? 예, 예. 나 당신 고발할 거야. 법대로 해보자고 한번요. 아, 예,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요. 내 짐이 다 있는데 당신 뭐 마음대로 이거 따고 들어와갖고,
따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강산의 최 사장한테 비밀번호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최정백이 옛날 비밀번호밖에 모르는데 무슨 이 양반아 헛소리 하고 있어. 최정백이 옛날 비밀번호밖에 몰라. 반말하십니까? 아니요, 반말한 게 아니고, 예. 왜 내 짐이 있는데 당신 맘대로 와갖고 비밀번호 당신이요? 바꾸냐고. 그러면 저- 당신이지 뭐요? 아, 싸우자 그러시는 거죠? 알았어요. 내가 당신, 이거 내 허락 없이 분명히 무단 침입해갖고 이거 번호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신탁 공매 물건이요. 만약에 여기다가 임차를 주려고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 강산의 최정백 씨가 시공사 대표인데 이 물건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주인은 무궁화 신탁이라고 아마 무궁화 신탁일 거예요. 무궁화 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강산의 최정백 씨가 위탁자예요. 하나가 더 단계가 더 들어가요. 그 중간에 신탁 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경매나 공매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 끼어 들어가. 그러니까 삼자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임차를 주려고 그러면 그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어떤 집에 임대차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인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신탁사가 소유 주면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나 정상적인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약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계속 계약서가 없다는 거고, 뭐 고발해가지고 뭐 소송하겠다 그러는데 아무런 액션도 못 취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불법 점유인일 뿐이에요. 점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욕만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경매 공매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뭐 아까 뭐 가압류 가등기 뭐 가압류 그리고 쓰리가니까 가처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임시보존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어떤 상태를 원하는데 그 상태를 되기 전에 임시로 그 보전을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경공매에서 많이 쓰는 게 점유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명도소송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는데 말이 좀 길잖아요. 점유를 하는 거를 이전, 하는 거를 금지, 하지 말라는 거를 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왜 그걸 하냐면 만약에 제가 A고 B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이제 뭐 못 나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법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B를 상대로 제가 명도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도 소송 해가지고 소송을 이겼어. 그래서 강제 집행하려고 딱 하니까 C가 앉아 있어요. 딱. 그러면 C를 상대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A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A가 점유를 바꾸지 못하도록 점유이전 금지를 그 점유를 바꾸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다 신청하는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개는 세트. 그래서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하나 틀에 있어가지고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이름만 싹 바꾸면은 싹 마사지 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거는 뭐 자유자재라는 표현보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강산의 최정백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법원에 이 소장을 하나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당신 이거 뭐냐고 내가 비밀번호 다 알려줬는데 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요. 이거 의뢰하는 거고 사장님께서 언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만 제대로 지켜주면 이거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변론 그리고 혹시 법원에서 그거 날라오더라도 법원에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무변론으로 안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 건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그건 금방 끝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다 해놔요. 예. 그래서 한 3, 4개월 그렇게 하면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경매를 하면서 공매를 하면서 신탁 공매를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라. 정 변호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플랜 A는 강제 집행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게 플랜 A고,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요. 이거를 이제 안에 짐을 그 원래 이제 컨테이너에다 옮겨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그 집행 비용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동상 경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그걸 짬 처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약간 복잡하잖아요. 근데 현장 명도라는 게 있어요. 집행관한테 잘 얘기를 하게 되면 현장에 이거 옮기게 되면 그 컨테이너 탑차 그 비용도 들잖아요. 컨테이너 비용도 드니까 여기 짐을 가운데만 이렇게 모아달라고 좀 해줘요. 그런 게 현장 명도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을 계속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 최종백 씨한테 이거 언제까지 빼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또 집행관한테 또 부탁해가지고 최종백 씨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강제 집행하러 왔는데 이거 어차피 강제 집행하게 되면 사장님 비용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소유주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만들고, 몇 월 며칠까지 빼라고 해서 약속을 한 3번 어기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하니까 두 번째 하면 또 안 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질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저희는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 혹시 그거 옮길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컨테이너에다 보관을 하고 한 달치를 제가 낼 테니까 그 선생님께서 몇 월 며칠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못 빼면 제가 그렇게 임의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이제 2번 어겼으니까 3번째는 그러라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째도 아니나 달라?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러가지고 그 강제 집행하게 되면 한 200 더 넘게 들 거예요. 그 짐은 많이 없는데 여기가 30몇 평이니까. 예. 근데 이거 150 들었거든요. 160 들었구나. 160 여기 160 들어가지고 요렇게 그 컨테이너 보관해가지고 한 달치 내고 짐 다 빼버렸어요. 빼보니까 또 전화 오더라고요. 짐 왜 다 뺐냐고. 또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뺄 때예요. 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횟집에 임대를 놨어요. 보증금 3천에 맨 처음에 300까지 하다가 점점 내리고 그래가지고 월세 230하고 지금 2년이 다 돼가요. 이제 낸지.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싸게 들어온 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2년 될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까지는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2년 지나고 나서는 5% 인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1년마다 5%씩 인상을 할 수 있어요. 300 될 때마다 계속 300 될 때까지 요번에 이제 5% 인상하게 되면 257만 원 나오고 그 다음 1년 그 전에 이제 팔아버려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건 대출을 안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대출 받으면 이건 무조건 90% 대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 아까 8억 5천이 한 8억이 원래 이 물건의 가치인데 제가 반값에 샀지 않습니까? 그럼 8억에 샀을 때 보통 한 60% 70% 대출을 해줘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럼 60% 잡자고요. 86, 48.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 70%하면 87, 56, 5억 6천만 원인데 5억 6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 물건인데 이거는 제가 4억 2,300에 받았으니까 90%를 대출해 주더라도 3억 8천밖에 안 되니까 90%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90% 대출이 나오고요. 뭐 이율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았지만 5% 지금 더 떨어졌죠. 한 4.5% 되는 것 같은데 158만 원 나오니까 만약에 제가 90% 대출을 받았으면 4억 2,300에서 취등록세 빼고 그러면 4,300이 대출 받으면 4,300이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3천을 회수를 했으니까 실투자 금액이 그 여기서는 취등록세까지 이제 더한 거예요. 실투 금액이 1,300으로 줄었다가 취등록세 2,000 더하게 되면 3,300인데 그러면 230 받아가지고 5%로 계산했을 때 158만 원. 실투가 3,300 해가지고 72만 원씩 갖고 있는 동안 남는 거예요. 남고 이걸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매도를 8억에 내놨다가 제가 그 월세 부자반 지금 하면서
그 저도 이제 물건 같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간 물건도 입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물건을 숨겨놨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뭐 23분 들어오더라도 그 한 입찰하는 분은 한 1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공부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 또 많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하고 33M2도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몇 개 팔아가지고 한 10매덕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보통 그 저희가 실투자금 대비를 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중요하지, 이거 대출 얼마 받아가지고 뭐 해서 뭐 26% 나왔다, 이거는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예, 이건 숫자 노름이야.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싸게 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면 이 가격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횟집 임대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여기 이제 그 젊으신 부부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도 싸게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작년 봄까지 제가 방어 먹으러 이렇게 가끔 가는데 제가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네? 장사 잘 되는지 내가 확인하러 가니까. 근데 여기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월세를 하루도 안 밀려요.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 갖고 하냐면요. 이분이 원래 그러니까 배달하는 데요. 이렇게 매장 안 갖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필드에 전쟁터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게를 많이 받겠습니까? 많이 벌 테고 실력도 있어야지. 이거 인테리어 이게 하는데요. 돈 꽤 들거든요. 어항 만드는 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장사 잘 하시더라고요. 그 수조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 이제 8억이 내놨는데 이게 또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지금 다 내보내고 이삿짐 센터로 다 내보냈는데 아까 여기 투다리 있잖아요. 투다리 사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짐 빼고 나서 그때가 8월 15일서부터 이제 3일 있다가 공사를 들어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장 건물주라는 거예요. 102호.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수의사인 거예요. 수의사. 근데 여기가 가축병원 하게 되면 정말 끝내주거든요. 1층이고 공간 넓고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전에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뒤가 좁아요. 전면은 비슷하더라도 뒤가 폭이 좁아가지고 길이가 좁아가지고 여기는 18평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35평이거든요. 뒤가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가축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억에 내놨다가 7억 8천까지 이제 한 2천 깎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억 8천에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다 했는데 좀 일찍 전화를 주시지.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3천, 보증금 얼마였어? 3천에 230에 계약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3천이면 300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걸 배액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600을 배상을 하고 자기 돈을 배상을 하고 7억 8천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미쳤지. 원래 이거 상가는요. 작자 나타나서 확 팔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사장님 그거는 상도 이상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잉크 마르기 전에 그냥 내 4억 3천에 했는데 7억 8천이면 얼마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두고 팔면은 좀 그런데 제가 좀 게임 머니가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물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충무로 상가하고 저기 저 아파트 하나하고 그렇게 내놔가지고 그거 이제 다 팔면 한 14억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네. 그래서 7억 5천 8억 했다가 5천 내렸는데 장사는 잘 돼요. 여기 8억인데 지금 이 물건 가면 7억 5천에 브리핑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여기서 거래되는 게 4%라는 거예요. 근데 3천에 230 받으면 8억에 만약에 팔았을 때 3.58%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4%로 하려면
제가 이제 그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를 잠깐 5% 인상하고 그걸 가정을 하고 4%에 팔려고 그러면은 7억 5천이면 4%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팔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싸게 샀으니까 7억 5천에 팔아도 그래도 한 뭐 3억 남는 거지 않습니까? 법인이니까 이것도 뭐 한 2억 이상 되면 또 그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데 그럼 한 15% 내면 돼요. 이 10억 법인으로 했어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건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은행 갔거든요. 그때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부동산 법인이 임대업이나 매매업으로 돼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가 미쳤지. 그때 왜 안 팔고 미쳤지. 내가 왜 그때 대출을 안 받았을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좀 빨리빨리 갈게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수강생 사례. 이거 저희 그 1기분이 이제 받으신 건데요. 1기분이 받으신 건데 여기가 이제 상가가 사건 번호가 있고 물건 번호가 이제 3개가 나온 것 중에서 3번 물건을 받았는데요.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3개가 다 낙찰이 되고 나서 배당기일이 잡혀요. 3번 낙찰되고 3번 배당기일 따로 잡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낙찰이 되고 나서 배당기일이 잡혀가지고요. 이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 낙찰되고 배당기일이 잡히니까 배당기일이 그때 잡힌다는 거는 명도가 그만큼 더 늦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잔금을 내게 되면 이자가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다산 신도시 다 아시죠? 8호선이 그 강남으로 잠실까지 가는데 뭐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그런 곳인데 항아리 상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아리 상권인데 8호선 다산역 인근에 여기가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유동인구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유동인구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가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제일 많이. 예.
제일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데 가서 유동인구 탭을 하면 1번서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 로드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 상권이거든요. 핵심 상권이라서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인데 여기 옆에 동꼬집이라는 데서 여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동꼬집이라는 데서 냉장고 갖다 놓고 주류도 거기서 갖다 쓰고 이제 그런 데로 임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2019년식일 거예요. 2019년 소유권 이전이 이때 했으니까 한강 D&D가 이제 시행사인데 이때서부터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신탁공매로 이건 신탁공매 물건은 아니고 이제 공매 물건인데 신탁공매로 이 위에가 그때 두 칸이 나왔어요. 2021년도에 그때 한 11억 정도에 나와가지고 한 칸에 3천에 한 300 정도 임대료를 볼 수가 있었는데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이 상가가 조성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한꺼번에 이제 상가가 이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도 렌트 프리라는 거 아시죠? 렌트 프리 막 5개월씩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난 그래서 여기가 제일 그 핵심 상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스 비즈맵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기가 제일 핵심 상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19년서부터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관리비도 꽤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비가 만약에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3년치 공용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라는 게 있어요. 판례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다 내. 5년치 밀려서 5년치 다 내.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붙어가지고 그럼 대법원에서 이거는 비어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 부분 빼고 공용 부분만 3년치만 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담하니까 이 3년치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밀렸대. 1,000만 원. 2019년서부터 그때 관리비를 안 냈으니까 1,0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3년치 하게 되면 그게 기본 관리비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오니까 3년치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500만 원 줄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2019년서부터 여기가 핵심 상권이고 거의 다 이 건물에는 1층에 공실이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그리고 여기가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주출입구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그 여기 이제 감정평가서에 도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주출입구고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그러면 이 상층부에 뭐 술집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있게 되면 이 주출입구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도 일로 나오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코너 자리가 물론 제일 비싸겠죠. 예, 코너 자리가 제일 비싼데 코너 자리 다음에 여기 상가나 여기 상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19년서부터 비어 있는데 그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있는지 그 로드뷰를 이제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로드뷰가 이제 다음으로 로드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으로 해가지고 로드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로드뷰인데 여기 2023년 8월 그러면 2019년 분할로 이제 보시자고요. 분할로 보시면 2019년도에는 다 비어 있죠. 네, 다 비어 있는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었으니까 다 비어 있겠죠. 그럼 2021년 가면 이 카페는 이제 들어와 있고 여기도 비어 있어요. 이게 회사 보유분이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가 분양 사무실로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21년까지 이 A급 코너 자리 먼저 나가고 여기 회사 보유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자리가 좋으니까 약국으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약국.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21년도 돼 있고 23년도는 지금 현재니까 최근이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임장 가가지고 여기가 코너 자리 하나하고 코너 자리하고 요 한 칸을 터가지고 24평이에요. 사장님한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24억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24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가 2020년 정도에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2020년서부터 막 금리가 막 쭉 올라갔죠. 예, 저거 그리고 충무로 상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충무로 대로변에 있는 상가도 제가 신탁 공매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억 2천인가 받았는데 지금 부동산에 그 2천에 157만 원 월세 받고 있고 그리고 5억 5천에 내놨는데 5억 한 2, 3천에는 팔릴 것 같아. 시간 두고 그러면. 그런데 그 이 3억 1,200에 받아가지고 2억 5,900인가 대출 받았어요. 2억 5,900인가 대출 받았는데 처음에 대출 이자가 67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67만 원인가 나왔는데 중간에 이자가 한 7.5%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7.5%. 그러니까 135만 원? 그때까지 찍더라고요. 15만 원만 더 오르면 150만 원 했다가 증액을 7만 원 한 거거든요. 2년 돼가지고. 그래서 좀 있으면 150만 원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행히 이제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 10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 사장님이 옆에 이런 물건이 나왔고 분양을 22억인가 받았어요. 22억을 24평짜리를. 그리고 이 물건도요. 이 물건도 여기가 이제 두 칸이 24평인데 한 22억에 받고요. 여기가 한 10억에 분양이 됐어요. 10억에. 21년도에.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가격에 분양이 됐고 이 물건이요. 여기 옆에 또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요. 요걸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이 그 여기 보시게 되면 동일번지 매각 물건에 나오겠네요. 동일번지 매각 물건에 보시게 되면 아까 물건의 옆에예요. 2024년도 8월 27일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한 10개월 전에 5명 붙어가지고 8억 6,500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낙찰 받은 거는 5억 3,600에 받았잖아요. 원래 분양가는 한 10억, 최초 분양가는 한 12억 정도 됐었는데 그 옆에 고깃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양할 때 한 10억 정도에 이제 분양을 했고 그리고 옆에 낙찰된 거는 8억 3천인가 그렇게 분양이 됐는데 저희는 5억 3,6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억 1,100에 떨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예요. 웬만하면 1층 상가들은 공실이 안 나는데 요즘에 1층 상가들 공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두울 때가 동특이 바로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마 상가로 얘기하면 그런 때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저희 이제 수강생 분이. 그래서 100만 유튜버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 물건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 썼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한 5억 3천 좀 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자 그랬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부동산 옆에 아까 그 보니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옆에 물건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받았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24억에 내놨어요. 그리고 임대는 3천에 800 내놨고 여기 보니타 옆에 그 곰탕집이 있어요. 곰탕집이. 네이버 부동산 내가 그 특별하게 안 들어가고 그냥 말로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하시는 거 다 아시죠? 예. 네. 여기가 지금 곰탕집이거든요. 103호. 여기가 107호보다 더 적어요. 이건 14평 정도 되는데 이건 11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매매가 비슷한 매매하고 임대가 이제 정확하게 생각이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네이버 부동산, 상가, 경기도, 연안주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물건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100개가 나와 있는데 가격 순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까 그 보니타예요. 보니타 25억에 내놨는데 또 1억 올렸네. 25억에 내놓고요. 상가가 7억 7천. 7억 7천에 내놨는데 이게 그 전용이 37이에요. 저희가 받은 거는 43일 거예요. 43. 그죠? 43. 이 37이니까 똑같은 조건을 했을 때 8억 9천인가 나오더라고요. 8억 9천인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임대가 2,500에 2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걸로 하게 되면 3천에 340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똑같은 조건에 잡아돌리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빨리 임대를 하려면 3천에 250이면 금방 나갈 것 같고 아까 곰탕집보다도 싸거든요. 면적이 더 넓은데 그러니까 천천히 한 달, 두 달 뭐 작자 나타나게 되면 뭐 2달 만에도 나갈 수 있지만 그러면 한 280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좀 시간을 두면 한 300 정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한 280 정도면 행복하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면 280 정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 거성이라는 데가 신규 법인이에요. 신규 법인. 이분도 전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은 왜 하냐면 그 세금 줄이려고 이제 법인을 하는 건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 그 상가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가 없고 일반 사업자로 가지 않습니까? 부가세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가는데 여기 매매 사업자로 하게 되면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더라도 일반 세율로 넘어가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임대 사업자로 해가지고 한 물건만 그 관리를 한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일반 세율로 넘어가고 어차피 일반 세율이네. 매매 사업자든 일반 세율. 그러면 그 발생되는 수익이 크게 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9%예요. 그리고 2억 넘으면 한 20%인데 누진 해가지고 깎아주는 게 있으니까 한 5억 되더라도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신규 법인인데 워낙 지금 싸게 받았잖아요. 이 물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90% 대출이 나요. 신규 법인인데 물론 대표자 소득을 보겠죠. 그리고 그 뭐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한 4.3, 4%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90% 대출 나오는데 신탁 대출로 일반 대출로 그렇게 나와요. 이게 원래 가격이 이게 이제 싸게 분양한 분양 가격인 거예요. 감정평가한 금액이 이게 싸게 분양한 분양 가격인데 10억이라고 치면 보통 70% 나온다고 하면 7억을 대출해 주는 물건인데 정상적인 물건 그리고 주위에도 다 그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싸게 받았으니까 그 5억 3,600에 90% 되더라도 4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7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90%를 해줘도 4억 8천밖에 안 됐으니까 원래 은행에서는 100%를 다 해주고 싶어. 근데 그건 실무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90%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90%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매매로 그 곰탕집이 7억 7천에 나왔으면 그 똑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돌리니까 한 8억 5천, 8억 9천 정도가 매매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냐면 5억 3,600 곱하기 0.90% 대출 받으니까 9 하자고요. 그러면 4억 8,200 되죠. 그러니까 이율을 한 4.3%만 하자고요. 4.3% 지금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0.043 4.3% 그러면 이게 이 4억 8천에 대해서 연 이자가 2,074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월 이자를 하려면 나누기 12를 해야 되잖아요. 12를 하게 되면 172만 원이에요. 172만 원인데 아까 그냥 그 싸게 하려면 250만 원. 좀 제대로 받으려면 300. 그 중간에 2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80으로 세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280을 받으면 한 달에 107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7만 원이. 한 그 4억 8천이니까 한 5,300 뭐 취등록세 들어가겠죠. 취등록세 5, 4, 20 하게 되면 2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8천 들어가는 거잖아요. 8천 들어가는데 보증금 또 3천 회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등록세 다 때려 넣어도 실투자금은 5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5천밖에 안 들어가고 한 달에 월세 받아서 100만 원 좀 넘게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럼 뭐 8억 9천이면 봐가지고 똘똘하게 일 잘하시는 부동산 있잖아요. 여러 군데 내놓을 필요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숨을 길게 좀 갖고 가야 되니까. 잘하는데 한두 군데 정도만 해가지고 복비 한 2천만 원 준다고 해요. 맨 처음에 1,000만 원 얘기하다가 좀 안 나면은 뭐 1,500 올려버리고. 왜 그러면 내가 남는 돈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열심히 중개를 하겠습니까? 그 정해져 있는 복비만 주지 말고요. 저희는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나쁜 물건은 싸게 받아도 의미가 없어. 근데 원래 가치가 좋은 물건이 지금 경제 사정이나 금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데 3명밖에 안 달라붙잖아요. 이거 경매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건 물론 경매지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뭐 주식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있나? 근데 이게요.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 이게 꼼꼼하게 임장을 하게 되면요. 임장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물건은 아무리 낮게 가더라도 이 이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이상은 받겠구나. 이런 접점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보니타 사장님도 너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명도도 필요 없어. 그냥 옆에 오히려 더 돈 받아야 돼요. 나가는 동안 너희들 창고를 쓰고 싶으면은 최소한 관리비라도 네가 내고 관리비하고 뭐 몇십만 원이라도 내라 그러면 지가 안 쓰겠다 그러면 그냥 빼라 그러면 되고 안 그러면은 몇십만 원 더 받아가지고 나갈 때 동안 그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갖고 있는 동안에도 뭐 100만 원 5천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남는 게 그 어디 있어요. 1부 이자 하더라도 50만 원인가요? 그죠? 그 2부 이자잖아요. 2부 이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에 내놨어. 근데 한 뭐 8억 5천에 판다고 쳐요. 그럼 5억 3천인데 취등록세 들어간 거 빼자고요. 그러면 5억 5천 들어갔다고 하면 8억 5천이면 3억 남잖아요. 3억. 집이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사가지고 한 10년을 꽉 묵혀놓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전에 울고 먹는 게 있어요. 람세스님도 항상 울고 먹고 그 동작대교 건너면은 첼리투스라고 있어요. 첼리투스. 세 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35층, 45층, 56층 해가지고 세 개 동이 있어요. 레미안 첼리투스. 아주 유명한 그 아파트인데 그거를 하나는 그때 5명에서 공투했어요. 저는 이제 공투 안 하거든요. 공투는 여러 가지 물건을 할 때 좋아요. 공투할 때 처음에 그게 그 렉스 아파트 1대1 재건축에서 나온 아파트였었는데 처음에는 16억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2년 있다가 23억에 팔고 하나는 원가가 한 20억 들어갔어요. 그 유치권 물건인데 20억이 들어갔는데 한 3년 있다가 33억에 팔았어요. 근데 16억에 해서 23억에 했을 때는 세금 내고 그때도 한 1억씩 나눠 가졌는데 16억에 해서 바로 16억에 전세를 놨어요. 그 잔금 내고 일주일 만에. 왜 그러면 대기 수요가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이니까. 그리고 2년 있다가 23억에 팔고. 하나는 원가가 20억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물건. 지금 한 50억 할걸요? 레미안 첼리투스? 50억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보유세면 뭐 막 다 때려놔가지고 세금 77% 냈으니까. 그래도 1억씩 나눠 가졌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은 무조건 낙찰받으면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들어가서 살아야 돼. 살아서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처분해야 되는데 그게 공투로 명의가 3명이라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정도면 아주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제가 이제 아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 너 사기꾼이냐? 너 사기치냐? 그래 물어봐요. 그럼 다 세팅을 다 해.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비킴? 에비킴? 에비킴? 네. 에비킴님을 이제 다산역에 딱 데리고 가. 그래서 이 앞으로 쓱 가가지고 잠깐 서. 그래서 에비킴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내 거야. 그러면 너 부모님 되게 잘 만났구나. 너 성공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왜 그러냐면 봐도 비싸 보이거든. 부동산 알아봐도 10억 되거든. 근데 5천만 원 투자한 거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받아가지고 데려가 친구들. 아까 내 횟집도 있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왜 그러면 아니 밥이나 한 끼 살려고 그래서 딱 데려가가지고 막 먹다가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너 아버지 되게 부자구나. 그런 얘기 듣는데 아까 그 물건 같은 것도 대출을 안 받아서 그렇지만 그런 물건들이 내막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도 제가 뭐 경매 계속 한다고 얘기하고 뭐 강의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맨날 한 십몇 년 동안 간만 보는 애 있어요. 야, 요즘엔 경매 할 만하냐? 괜찮아 해. 그래 알았어. 연락할게. 그러면 연락 안 해. 또 한 3년 있다가 야 요즘엔 너 계속 경매하냐? 나 계속해. 알았어. 무슨 책서부터 읽어야 돼? 거기는 그거서부터 물어봐요. 그 뭐 정 변호사님 뭐 책도 얘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 책은 그건 바이블이니까 그건 꼭 읽어야 되고 예. 또 한 3년 있다 또 와. 너 요즘에도 경매하냐?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꼼꼼함과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꼼꼼한 거는 미리 다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다 하고요. 이게 내 판단에 쓰게 되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저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LA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과도 가까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 기류하고 바람하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한번 설정해 놓게 되면은 저희 자동차도 갈 때 계속 핸들을 움직이잖아요. 그 비행기도 끊임없이 움직여가지고 멀리서 보면 LA 공항이 완전히 작은 점인데 그 점을 찾아 들어가지고 착륙을 한다는 거는 기적이나 마찬가지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하되 어떤 판단이 섰을 때는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꾸준하게 하면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8시 반 넘었네. 근데 오늘 2개밖에 못 말씀드렸네. 주옥 같은 물건들이 많은데. 아니 이런 물건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제가 동네 맛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강의를 이제 맛집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식에 맛이 있어야 돼. 음식에 맛이 없으면서 양념으로 막 포장한 거는 몇 번 먹으면 질려요. 그렇지만 저희 행꿈사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간지럽긴 한데 여기 행꿈사 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사기는 안 치거든. 사기는 안 쳐요. 왜 그러면 저도 정 변호사님 제자니까 뭐 하나는 이제 더 드리려고 이제 하고. 근데 원래 맛은 있어. 근데 소문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기칠 일도 없어. 근데 요즘에 강의파리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강의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는 뭐 아무리 팔아도 별로 오지를 않으니까. 근데 당근 자판기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출신인데 한 2년 동안 저기 어떻게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저 강원도에 호텔 하나에서 인수해가지고 잘 하시고 그리고 저 부평에 호텔 하고 그리고 다가구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해서 현금 흐름을 월 1억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저도 아까 월세 1,700에서 비용 제하면 1,000만 원 남는다고 그랬는데 한 1억 정도 하잖아요. 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그러면 한 2천 남아요. 많이 남으면. 근데 2천도 뭐 작은 건 아니죠. 근데 그분은
그런 컨텐츠를 해가지고 이 희망 고문을 하는 거야. 너도 나처럼 하면 나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는데 500만 원이 강의료인데 200명을 줌으로 모집했대. 저희는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200명을 모집하면은 줌으로 그게 뭐 팔로업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동네 맛집. 소문은 안 났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동네 맛집이라는 거죠. 예,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리고 뭐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방송 이제 꺼야 되겠네. 예. 그러면 또 약을 좀 팔아야지. 그 토요일 날 강의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원 오브 댐. 내가 하는 강의 중에 정말 원 오브 댐이고요. 저희는 그 진실성 있게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관심이 있으시면 그 주택, 아파트, 빌라 그런 거에 좀 지쳐 있고 요즘에 명의가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이 정말 짜릿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받아서 어느 정도 남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오세요.